오늘로써 여러 가지가 새롭게 바뀌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이 됐습니다. 60일 이내에 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의 끝은 바로 5월 9일. 아직은 이게 공표가 안 됐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날짜를 열흘 뒤 20일까지는 정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 5월 9일을 전제로 초유의 조기 대선 전국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서거하신 박 대통령의 유족들이 오늘 청와대를 떠납니다.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립시다. 단란했던 5가족,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남매의 청와대 생활은 1979년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27살의 영예 박근혜는 부모를 잃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지 못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영예도 퍼스트레이디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리, 국정 1인자의 자리, 대통령의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의 곁에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40년이란 시간으로 묶인 두 사람은 대통령의 비극이자 우리나라의 비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각 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하던 이곳.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왜 그리 쉽게 좁혀지지 않았을까요? 국민들과의 거리는 왜 그리 멀었을까요? 불통이란 단어는 임기 내내 대통령을 따라다녔습니다. 청와대 비서진과 대통령, 장관과 대통령, 그리고 국민과 대통령. 그 사이를 막아선 벽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검소하다, 침착하다, 단아하다, 약속을 지킨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준 이미지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올림머리. 우리가 봐왔던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 박근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왔던 걸까요? 정치인이 가진 이미지를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텅 빈 청와대에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검증입니다.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은 검증의 시간입니다. 후보들은 감성에 호소하며 내면보다 외모, 메시지보다 이미지로 자신을 알리기 바쁩니다. 유권자들은 정책이나 공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대선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소탈하면서 솔직하고, 겸손하면서 소신있고, 친근하면서 자기주관 뚜렷한 대한민국의 리더입니다. 국민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기와 기회를 분별하고 분노와 대결을 넘어 통합과 발전의 묘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너도 나도 준비된 대통령을 외치는 후보들께 유권자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주십시오. 송곳 같은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한 표를 행사하기 전 검증이라는 유권자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까지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서 저희가 추산해 볼 때 5월 9일이 제일 유력하지 않느냐. 원래 정식 대선은
수요일 날 치러져야 되지만 네. 그게 61일째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서 저희가 5월 9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지금 파면으로 인한 지금 뭐 선거의 경우에는 딱히 수요일 날 날짜를 박지 않고 요일은 좀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선관위 유권 해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5월 9일이 딱 그 6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주를 보시면 5월 3일 석가탄신일, 5월 5일 어린이날 말 그대로 황금 연휴, 퐁당퐁당이긴 하지만 황금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저때 선거를 치르면 투표율이 더 저조할 수 있어서 네. 좀 대선 주자들도 준비하는 기간을 좀 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5월 9일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네. 46년 만에 봄 대선, 벚꽃 대선이 지금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벚꽃 대선 언론이 그랬지만 5월 그 장미 초이면은 벚꽃 다 집니다. 서울 이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유채꽃 대선이나 철쭉꽃 대선 얘기 나오는데 꽃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이제 경선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의원님? 예, 이제 저희는 1차 선거인단은 이미 모집을 어제까지 했고요. 그래서 163만 명이 이제 넘는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163만 여 명. 예, 그래서 어제로 이제 닫았고요. 1차 선거인단 모집은. 그리고 2차 선거인단은 12일부터 시작해서 열흘 동안 21일까지 계속됐는데 네. 글쎄요, 굉장히 그 열화 같은 그런 관심을 보여주고 계셔서 고무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우리 안 의원께서도 이미 대선 출마를 일단 뭐 선언을 하시고 지금 뛰고 계신데 후보 중에 예비 후보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예. 자유한국당도 뭐 어쨌든 경선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네네. 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사드 입장에 관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드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결정이 된 것을 지금 집행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네. 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뭐 김정은이 형도 독사라고 이 곡사포로 고모부를 죽이는 사람인데 미사일과 핵 개발을 고도화하는 마당에서 우리 네네. 방어 수단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늦출 필요는 없다. 중국에서 보복하는 것도 저희 생각에는 빨리 이것을 끝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은 경선에 관해서 사실 그동안에 뭐 대통령이 인용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사실 발표를 해놓고도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네네.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아마도 그래도 며칠 동안 조금 더 자숙하는 분위기를 하면서 내주 중에는 경선관리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우선은 뭐 컷오프를 그래도 내주 말까지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뭐 하여간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또 대통령을 저희들도 당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박경민 의원께서 이제 아까 사드 얘기 하시니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대변인이시니까 권한대행이 이 문제까지 다 어떻게 정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의원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하실 게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드는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뭐 1박 2일 난상 토론을 벌여도 그 결론을 보기 어려워서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은 그 과도적인 그런 정말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그 월권을 해가면서 그런 단정적인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네네.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 당이 그건 또 특히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비준 동의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당론으로. 그 부분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네. 말씀 도중에 이제 기회를 드린 걸로 생각을 하고요. 네. 대선 얘기 좀 이어가면서 사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냐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금요일 오전마다 나오는 갤럽의 여론조사,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가 나왔었던 게 있거든요. 자, 저 먼저 좀 임수정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32%를 기록했는데 저게 2%포인트 지난 전주보다 지금 떨어진 수치고요. 네네. 자, 선의 대연정 발언으로 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안희정 지사가 반등에 성공을 해서 뭐 2%포인트긴 하지만 전주보다 올라서 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약 4%포인트 정도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안철수 전 대표는 그래프로 보면은 다시 34-15에서 조금 좁혀지는 양상이군요. 네, 조금 올랐고 안철수 전 대표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9%로 좀 이렇게 같은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 이론 속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 지금 뭐 탄핵
심판을 앞두고 그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 갤럽 조사에 따르면 물론 뭐 민주당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단 전체 다자 여론조사에서 좀 1, 2위가 나오는 게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이기 때문인데 지역별로 저희가 한번 그 갤럽 조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서울과 수도권은 아직 문재인 전 대표가 월등히 우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춘천권에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에 좀 상당히 뒤졌었는데 많이 따라붙어서 지금 보면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구 경북을 보면 이른바 보수표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11%포인트 더 높게 나왔고, 호남 같은 경우는 물론 월등하네요. 네, 문재인 전 대표가 45%가 나오긴 했지만 저게 의미가 있는 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12%가 그 전주보다는 좀 오른 수치. 단단위에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미묘하긴 하지만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고향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3대 11. 저 추세만으로 보면 한 3배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연령별로도 조사된 게 있습니다. 이제 물론 두 후보 간의 1, 2위 후보 간만 본 건데 고정현 기자가 좀 그 나이별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19세에서 29세 좀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41%,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8%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 30대, 40대 역시 문재인 전 대표가 월등히 앞선 모습. 40대에서는 하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 16%포인트 차가 기록됐습니다. 50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안희정 지사보다 좀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예,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좀 더 많은 이 지지율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선 지지도 조사에 정당별 조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당 지지도도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의원과도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43, 11, 11, 54. 물론 저게 대선 지지도가 아닌 정당 지지도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 결과에 대해서는 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저런 조사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조사한 것은 좀 보조적인 그런 조사여야 맞을 것 같고 각 당의 후보들끼리의 비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사를 해야지 지지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저렇게 놔두고 그래서 결국 야당의 60% 이상 나오게 60%면 70%라고 볼 수도 있죠. 네네. 그것은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올바른 지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거를 여러 번 해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여야 간에 나중에 팽팽하게 가서 그저 5% 10% 커봐야 그런 건데 지금 보면 뭐 완전히 선거 돌 거 없이 야당이 1, 2, 3등 나오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국민들한테 어차피 현실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좋은 그 분석 방법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저희 생각에는 일단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제 정말 이름을 바꿔선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국민들 중에서도 아직도 새누리당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판이고 그래서 일단 보수의 적통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해 나가고 또 특히 제가 지난 한 보름 정도를 전국의 그 시도당을 임명진 위원장과 같이 다니면서 교육 겸 뭐 그야말로 질문도 받고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당원들의 열기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제기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뭔가 희망을 줘야 되겠구나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역시 싸이 보수라고들 하죠. 아직도 샤이 죄송합니다. 샤이 보수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뭐 저 조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나중에 본선에 들어가서 후보가 확정이 되고 여야 간의 대진이 그야말로 실질적인 대진이 나올 때는 제가 보기에 큰 차이 없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소위 스윙 보터들을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승패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뭐 이 시점에서 저희들도 하나의 그 지표로 놓고 합니다만은 저것이 뭐 저대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내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